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코치닐, 제국의 붉은 유산 발췌문인데요. 아주 작은 벌레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렬한 붉은색이죠. 코치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매혹적인 천연 색소가 메소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또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와, 근데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멕시코 원주민들이 이걸 썼다는 거잖아요. 나와트로로는 노체스틀리, 그러니까 선인장의 피라고 불렀다는데 신성함과 권위를 상징했다니 와우, 정말 특별하게 여겨졌나 봐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귀한 색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원천이 바로 선인장에 붙어 사는 아주 작은 연지벌레 암컷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르민산이라는 붉은 색소를 얻고요. 여기에 알루미늄이나 칼슘 같은 금속염을 딱 결합시키면 우리가 아는 카민이라는 안료나 염료가 되는 거죠. 카민, 식품 라벨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해요. 2210이라든지 천연 적색 4호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주변에 꽤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벌레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이제 16세기 스페인 제국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고 나서 이 코치닐의 가치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 방법을 정말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어요. 독점하려고. 당시 뉴스페인, 그러니까 지금의 멕시코죠. 거기서 은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이었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시죠? 네, 은 다음이라고요? 와, 해적들이 노릴만 했겠네요, 정말. 그럼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심지어 18세기에는 프랑스 식물학자가 이걸 몰래 빼돌리려다가 실패한 기록도 있어요. 허허, 그렇게까지. 그럼 생산 과정도 좀 독특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벌레만 모으는 건 아닐 테고? 네, 좀 정성이 들어가죠. 암컷벌레랑 알을 일단 건조시키고요. 그걸 끓여서 색소를 추출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금속염이랑 반응시켜서 레이크 안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야 염료나 물감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 레이크 안료? 네. 이걸로 이제 양모나 비단 같은 직물을 염색하면 아주 고급스럽고 선명한 붉은색이 나왔고요. 또 미술 쪽에서는 티치아노나 렘브란트 같은 대가들도 이걸 유화나 수채화 물감으로 즐겨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 투명하면서도 깊은 붉은색 표현해요. 와, 렘브란트 그림 속 그 붉은색이 이 벌레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래된 그림들 보면 색이 좀 바랜 느낌이 있잖아요. 코치닐도 혹시 그런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코치닐 레이크 안료의 단점 중 하나인데요. 빛에 좀 약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를 수가 있어서 미술품 보존할 때는 이게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는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그림 속 붉은색이 어쩌면 화가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옅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존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스페인이 하도 비밀로 해서 유럽에서는 이걸 뭐로 알았을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동안은 이게 무슨 식물 씨앗이나 아니면 광물인 줄 알았대요. 워낙 정보를 안 풀니까. 하하, 그럴만도 하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영국군 장교들의 상징 레드코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빨간 군복이요? 네, 그 강렬한 붉은색 군복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고급 장교용은 이 코치닐로 염색한 거였습니다. 정말요? 군복까지요? 네,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병사들 옷은 좀 더 싼 꼭두선이 염료를 썼다고 하지만요. 와, 정말 쓰임새가 다양했군요. 근데 요즘은 합성 색소도 워낙 많잖아요. 코치닐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19세기 중반쯤에 아닐린 계열이라고 합성 적색 염료가 딱 나오면서 코치닐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천연 색소라는 장점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요구르트나 사탕 같은 식품, 음료, 또 화장품, 약코팅 같은 데에 쓰이고 있어요. 화장품이요? 아까 말씀하신 립스틱이나 블러셔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성분표 보시면 카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쓰는 화장품에도 그 벌레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좀 논란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곤충에서 온 거다 보니까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채식주의나 비건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 식품이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트 뿌리나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식물성 색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꽤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210이나 미국 코치닐 엑스트랙트 카민에서는 이걸 성분표에 꼭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표시 의무화. 한편으로는 또 천연 성분이라서 다시 주목받는 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요즘 합성 색소에 대한 안전성 우려 같은 게 커지면서 반대로 코치닐 같은 전통 천연 염료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 거죠. 멕시코 오아사카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선인장이랑 연지벌레를 길러서 아주 다채로운 붉은색을 만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곰슝 없이 미생물 발효기술로 카르민산을 생산하려는 그런 생명공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와, 미생물로요? 기술이 전통 자원을 대체할 수도 있다니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기술의 발전이 이런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오늘 코치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작은 벌레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과학 또 문화가 얽혀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제국의 부를 상징했던 귀한 색깔이 예술가의 캔버스를 거쳐서 지금 우리 식탁이랑 화장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코치닐은 한때 제국 무역의 핵심이었던 아주 귀한 천연 적색 염료였고 예술, 직물, 식품, 화장품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는 거, 그리고 현대에는 알레르기나 윤리적 문제, 또 표시규제 같은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곤충 없이 이 색소를 만드는 기술까지 연구되고 있다는 점, 이런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트에 가시면 식품 라벨에서 210이나 카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화장품 성분표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코치닐로 염색된 오래된 직물이 있다면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에 약하니까 보관에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천연 성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또 윤리적인 고려도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공학 기술로 만든 카르민산이 곤충에서 얻는 코치닐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의 붉은색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자연에서 얻는다는 것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